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은 제가 이제 먼저 뭐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메인 파트인데 거기에는 뭐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길이의 상대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로렌츠 변환,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텐데, 첫 번째 파트, 그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제가 고등학교 수준 정도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 많이 쓰고, 로렌츠 변환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1, 2학년쯤 돼야지 되는 과정이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힘과 운동 영역에 이제 시공간과 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공간의 측정은 뭐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요소를 보면 이게 물리학 1회, 고등학교 물리 1회 나오는데 뭐 동시성, 뭐 질량 에너지, 등가성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면은 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해서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량적 계산을 다루지 않아가지고 이걸 가르치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수학이 다른 영역보다 굉장히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념만 이해를 잘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 수준에서는 훨씬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수업 전에, 근데 이거 이제 2014년 대수능 문제인데, 대수능 문제 그림 이거 한번 문제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이 그림과 같이 뭐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희에 대해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이다. A, B는 영희에 대해 정지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은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0.9c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뭐 거리에 대한 보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뭐 T보다 크다. 시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전형적인 특수상대성, 이런 뭐 길이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이 대부분 다 3점짜리예요. 특수상대성 이런 부분은 3점짜리인데 뭐 거리가 크다 작다, 시간이 뭐 크다 작다, 확률은 50%잖아요. 50%인데 3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를 하게 되면 물리는 좌표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좌표계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관찰자가 누구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좌표계예요. 그럼 관찰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관찰자를 선택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표계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사건을 묘사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건의 물리적인 사건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성좌표계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웠던 관성좌표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인데, 이 그림처럼, 그림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이래 이제 천재교육 교과서에 그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 그 그림 가와 같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버스는 관성좌표계이고, 이런 관성좌표계는 내가 등속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를 알 수 없는 좌표계, 그런 좌표계가 이제 관성좌표계고, 그 관성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림 나와 같이 버스가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비관성 좌표계 혹은 가속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는 내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하면 내가 이제 몸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나와 같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 안의 관찰자는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나 매달린 손잡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진행 방향의 가속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관성력이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이거 관성력은 관성좌표계에서 기술하는 힘이 아니고 항상 비관성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거에 대한 오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다 관성좌표계, 모든 기술하는 좌표계가 다 관성좌표계인 경우에 성립하는 그 이론이고, 이제 비관성 좌표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비관성 좌표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좌표를 결정을 하면 그 좌표와 좌표, 그 관찰자와 관찰자 사이의 좌표 변환 관계가 꼭 필요한데, 고전적 상대론에서의 좌표 변환을 보면 이 그림은 뭐냐면, 민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민수는 지면에 정지해 있고, 그걸 이제 S 좌표계. 그 다음에 영희가 민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등속도 V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T 시간이 지났을 때 영희는 민수의 위치에서부터 VT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희는 지금 그 등속으로 운동하는 좌표계고, 민수는 지금 지면에 정지해 있는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 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앞에서 어떤 사건이 빛이 번쩍하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내가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민수가 볼 때 이 사건의 위치는 X입니다. X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 영희가 볼 때 이 사건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X 프라임이라고, 영희의 좌표는 프라임 좌표계인데 X 프라임은 X-VT 이렇게 되겠죠. X 프라임은 X-VT. 그래서 X 프라임 X-VT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측정을 할 때 민수는 T라고 측정을 하는 반면에 영희는 T 프라임이라고 측정을 할 수 있겠죠.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의 시간인데, 고전적 상대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민수가 측정한 시간하고 사건의 시간과 영희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상대론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네 시계나 내 시계나 민수의 시계나 영희의 시계나 똑같아. 그게 이제 그 고전적인 상대론에서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이다. 누가 측정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지나간다. 민수가 측정한 영희의 속력은 20km/h. 그리고 민수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은 100km/h였다면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이 얼마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이게 이제 80이죠. 80, 100 빼기 20. 우리가 이제 그걸 상대 속력이라고 해요. 상대 속도. 그건 상대 속력. 크기만 따지면 속력이고 방향까지 고려해주면 속도인데, 상대 속력의 크기는 100-20에서 80m/h가 됩니다. 이 8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죠? 8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속도의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영희와 민수의 좌표 변환 관계식이 X 프라임, 영희의 좌표 X 프라임은 민수의 좌표 X-VT, V는 민수하고 영희의 상대 속도고, 이 좌표 변환에서 위치에 대한 좌표 변환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면, 이 경우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미분의 개념이 그냥 평균값을 계산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로 나눠주는, 그렇게 해주면 T로 나눠준 놈이 X 프라임에 대한 속도,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U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x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u라고 하면 u 프라임은 u 마이너스 vt에서 t를 미분해주면 v가 되죠. 이게 이제 속도 변환식이에요. 그래서 u 프라임은 뭐냐면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이고 u는 민수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입니다. 그리고 v는 민수에 대한 영희의 상대 속도, 속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이라는 것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민수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 u가 100이고 영희와 민수의 상대 속력, 민수에 대한 영희의 그 상대 속력이 20이기 때문에 100 빼기 20, 그래서 100 빼기 20을 한 게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80m/km/h라는 시간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민수가 영희가 민수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민수와 영희가 본 자동차의 속도, 지금 이제 자동차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가속도, 자동차의 가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가속도죠. 그럼 u'을 미분해준 걸 내가 a'이라고 하고 u를 미분해준 걸 a라고 할게요. 그러면 v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v를 미분해주면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a'은 a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도 변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민수하고 영희가 서로 등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경우에 민수하고 영희가 본 어떤 사건 혹은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제3의 물체의 속도 변화는 u v라고 하지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주면 민수가 계산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영희가 계산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같아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전적인 상대론에서 서로 등속하는 두 좌표계에 대한 가속도는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속도는 서로 좀 다르게 관찰을 하는데 가속도는 같게 관찰을 한다. 그게 이제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의 특징인데,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의 특징이 뭐요? 그러니까 물리의 기본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민수라고 하는 정지한 관성계,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계에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운동방정식 F는 MA하고 민수가 볼 때는 MA, 영희가 볼 때는 MA 프라임인데 A하고 A 프라임이 늘 같기 때문에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관성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법칙은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그럼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지금 이 그림도 역시 제가 천재교육에서 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트럭이 지면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희가 그 등속 운동하는 트랙 위에 서가지고 공을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다 받는 지금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리고 그거를 지면에 있는 민수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지면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는 민수는 지면에 고정돼 있고 정지해 있고 영희가 트럭을 타고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래쪽 그림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공을 민수한테 줬어. 영희는 자동차 지면에 대해 등속으로 지금 자동차를 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민수는 지면에 서서 공을 연직 방향으로 던졌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민수가 볼 때 공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볼 때 둘 다 관성계죠. 민수도 관성계, 영희도 관성계. 영희가 볼 때는 나는 연직 방향으로 공을 그냥 받고 있는 1차원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가 볼 때는 어떻게 해죠? 공이 영희가 던졌다가 받는 동안에 저렇게 1차원적인 직선 운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버스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가 볼 때는 이 공이 직선 운동, 1차원적인 연직 방향의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영희가 던졌다가 이렇게 받는 동안에 공이 이렇게 폼을 쏘는 운동한다 이렇게 여겨요. 그 관찰을 그렇게 하는데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운동 법칙을 세우면 F는 뭐죠? 영희가 기술할 때도 mg, 그 다음에 민수가 기술할 때도 mg, 동일한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두 번째는 민수가 던졌다 받는 거를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정지해 있는데 민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가 던진 공이 영희가 보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수는 연직 방향으로는 던졌는데 영희가 볼 때는 민수가 움직이면서 공을 던져서 이 공이 폼을 쏘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정지해 있느냐라고 하면 민수는 나는 정지해 있고 영희가 운동한다고 주장을 하고 영희는 나는 정지해 있고 민수가 운동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지했어요? 정지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관찰자 나는 항상 정지해 있고 나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계속 운동한다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누가 정지해 있어요?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0km/h로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측정을 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희가 측정한 자동차의 전조등의 속력이 C라면 민수가 측정한 전조등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고전적인 갈릴레이의 좌표 변환식을 이용을 하면 영희가 측정한 빛의 속력이 C니까 U'이 C가 되겠죠? U'이 C가 되니까 그리고 V는 얼마요? V는 20km/h가 되니까 민수가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은 이 고전적인 갈릴레이식을 쓰면 U는 U' 플러스 V가 되고 얘는 C 플러스 20km/h. 영희가 빛의 속력을 C라고 측정하면 민수는 C보다 더 큰 빛의 속력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민수가 측정을 하나 영희가 측정을 하나 똑같은 C를 측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상대성 이론에서 그 빛에 대해서 빛의 경우에는 이런 고전적인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빛은 똑같은 관성계에 있는 모든 관찰자가 동일한 빛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갈릴레이의 좌표 변환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은 빛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찰자가 또 동일한 빛을 측정을 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하나 제껴두고 제가 이제 다른 문제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리말디라는 사람이 이제 1600년대 이탈리안 과학자인데 그리말디가 뭐 옛날 과학자들은 뭐 빛도 관측하고 천체도 관측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시대니까 그 그리말디는 사실은 그 달의 분화구를 보면 분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리말디 분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말디가 그 달의 분화구를 발견을 하고 자기 이름을 막 붙인 거지.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도 먼저 그 발견을 했다라고 그 인구에 회자되는 과학자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면 먼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지금 파동이냐 입자냐라고 그 옛날에 뉴턴 시대에 이미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만약에 빛 알갱이로 된 입자라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종이의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놔요. 구멍을 뚫어 놓고 그 구멍 아래에다가 공을 하나 갖다 놔요. 공을 갖다 놓게 되면 구멍을 닫은 거죠, 공이.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알갱이 형식으로 들어오면 입자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구멍을 뚫은 종이를 통과한 빛은 바로 밑에 있는 공에 퉁 튕겨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는 공 아래는 그림자가 딱 공만큼, 공의 단면적만큼의 그 검은 그림자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입자구나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빛이 만약에 빛이 파동이게 되면 우리가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넣는다고 해서 이 물이 돌멩이에 딱 걸려가지고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싹 흘러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만약에 파동이 되면 그 밑에 내가 공을 갖다가 놓는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저기 회절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절무늬가 생기게 되면 빛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구나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 이처럼 회절무늬가 생기면 빛이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파동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결파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이 필요하고, 음파는 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매질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빛도 매질이 존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빛도 파동이면 매질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물결파가는 물이 필요하고 음파는 전파가 되려면 공기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그 빛파동의 매질을, 빛이 파동이라는 걸 이제 알았고, 빛파동의 매질을 에테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에테르. 그래서 이 매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광범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매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 음속은 바람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음파는 매질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의 속력이 340m/s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날에는 소리의 본래 속도가 대략 한 340m/s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부는 날을 보면 바람이 소리하고 같은 방향, 순방향으로, 소리가 진행하는 방향의 순방향으로 바람이 진행을 하게 되면 소리의 겉보기 속도는 커지게 되죠. 340m/s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바람이 역풍이 불게 되면 소리의 그 겉보기 속도는 소리의 본래 속도보다 이렇게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매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보트 경주를 그 매질에서의 운동에서 예를 드는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두 보트 1과 2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같은 속력 V로 A 지점을 출발하고, 보트 1은 B라는 그 강의 수직한 방향으로 B라는 지점까지 거슬러 왔다가 되돌아오는 경기고, 그 다음에 보트 2는 A, B하고 같은 거리인 D만큼 C라는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그런 경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두 보트가 A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같은 속력 V로 출발을 하게 되면 A라는 지점으로 돌아올 때 동시에 도달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 동시에 도달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강물의 속력이 스몰 v라고 할 때 보트 1을 먼저 분석을 좀 해보면, 보트 1이 속력 대문자 v로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강물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렇게 그냥 수직으로 출발하면 수직 방향으로 가나? 수직 방향으로 출발하면 수직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가려면 강물의 속력이 오른쪽, 강물의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 왼쪽 방향으로 약간 사선을 그어서 사선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강물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V의 속도는 A와 B를 잇는 수직성분으로 가면 안 되고 약간 왼쪽으로 가야지 실제 수직한 방향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실제 수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A 보트의 속력은 V제곱 스퀘어 루트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제곱이에요. 이러한 속력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대로 약간 지금 왼쪽으로 출발해야지 직선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게 될 때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지 직선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어쨌거나 연직 방향의 성분은 갈 때나 올 때나 스퀘어 루트 라지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제곱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보트 A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라지 V제곱 마이너스 스몰 V제곱 분의 2D, 왕복하는데 걸린 거리가 2D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제 지금 그림과 같은 식이 됩니다. 반면에 보트 2는 갈 때는 순방향,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갈 때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죠? 라지 V 플러스 스몰 V의 속력으로, 빠른 속력으로 가고, 거슬러서 C에서 다시 A로 거슬러 올 때는 라지 V 빼기 스몰 V의 속력으로, 좀 작아진 속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갈 때는 라지 V 플러스 스몰 V분의 D, 올 때는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분의 D, 이런 속력으로 오기 때문에 이 두 놈을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델타 1하고 델타 2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 놈은 1 마이너스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놈의 파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델타 V2는 괄호 안에 있는 파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르죠?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보트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이 한 2배 정도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T1은 2분의 루트 3 델타 T2가 돼요. 다시 말해서 델타 T1이 델타 T보다 더 작습니다. 작게 되니까 강물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A하고 B를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보트가 항상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죠? 매질 때문에 그래요. 매질의 운동 때문에. 강물의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질의 운동에 따라서 보트나 아까 음파나 음속의 겉보기 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이러한 아이디어로 이제 빛이 에테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빛도 갈릴레이 변환을 만족할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정사각형 방 안에 한가운데 전구를 매달아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에테르가 방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정지한 에테르의 꽉 찬 방 안에 한 정중앙에 전구가 있고 이 전구에 불을 딱 켜게 되면 어떻게 전파될까요? 양쪽 벽에 빛의 속력으로 동시에 이렇게 전파를 하게 돼서 동시에 양쪽 벽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테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에테르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에테르를 움직이는 대신에 방을 움직여줘. 방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는 전구는 가만히 있고 방은 가만히 있고 에테르가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테르가 이제 마이너스 V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전구에 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릴레이 변환이 맞다면 왼쪽에
왼쪽으로 가는 빛은 C 플러스 V로 갈 테고 오른쪽으로 가는 빛은 C 마이너스 V로 가서 왼쪽 벽이 먼저 환하게 밝혀지고 나중에 오른쪽 벽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빛의 그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이켈슨 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의 실험실에 이제 지구는 이제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실험실이 움직이는, 방이 움직이는 효과가 에테르를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방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니까 에테르가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원이 있고 광원을 하나 빛을 만드는 광원이 있고 광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이제 반도금한 반투명 거울 M0를 놓고 M0에서부터 위아래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울 M1과 M2를 놓습니다. 그럼 이제 광원이 그 반투명 거울을 비추게 되면 반투명 거울에서 일부는 수직 방향으로 M1을 향해 이제 반사가 됐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반투명 거울을 통과해가지고 M2 거울을 반사가 됐다가 다시 반투명 거울로 돌아와서 이제 빛이 탐지기에 도달을 하는 이런 실험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강물의 효과처럼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 상황에서 그 보트가 강물의 수직한 방향으로 갔다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강물을 거슬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보트가 도달하는 시간이 서로 달랐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매질의 효과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테르의 효과 때문에 M1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탐지기에 도달하는 시간과 M2를 갔다가 다시 반투명 거울을 거쳐서 탐지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에테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측정을 해보니까 마이켈슨 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웬걸, 두 빛이 항상 동시에 도달하는 거야. 실제 실험은 그 빛이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간선무늬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아이디어로서 시간이 서로 도달한 시간이 다른지 같은지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 항상 같이 도달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생각했던 에테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게 없나 보다. 에테르는 없고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구나 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마이켈슨 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존재하지 않고 매질 없이도 빛이 전파가 되며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된 단초를 제공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오 속도 변환식은 이제 빛의 경우에는 전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릴레오 속도 변환식도 다 바꿔줘야 돼. 빛의 경우에는 새로운 식이 도입이 돼야 되고 빛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고전적인 상대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